안녕하십니까. 국제정치 이론과 실제 시진핑 정부의 대한국 외교의 목적과 시장 변화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 중심으로 발표하게 된 17조 조장 허영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순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부터 수교를 했고 현재 25년간 그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었습니다. 또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은 약 2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25% 차지하던 것이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서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중국은 사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였느냐? 사드는 이 레이더 탐지기가 장착된 복합적인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이 중국의 군사 안보를 한국에 앉아서 미국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중국은 유통업, 관광업을 시작으로 불매 그리고 한국의 관광객 입국 금지 조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보복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중국 우한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앞에까지 있었던 중국의 행보들이 갑작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코로나19의 발병국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중국은 이를 탈피할 개선책이 필요했고 그 대안으로 한국이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연구 범위는 이제 중국의 외교 정책 변화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자면 코로나19일 것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중국이 한국에 대한 외교 정책을 변화하겠던 동기는 바로 사드 배치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사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사드는 미국의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서 불특정 국가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MD 체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이 사드는 요격 미사일인 동시에 복합 감시 장비이기 때문에 한국에 전진 배치를 하게 된다면 중국의 군사 안보를 모두 감시하게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드 이전의 중국과의 관계는 시진핑 주석이 취임 이후 한국을 먼저 방한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등 매우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가 되면서 이제 사드 배치 이후 2016년 발표 조사에 사드 배치가 2016년에 진행되었는데 2016년 이제 그 배치 이후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2017년 한국무역협회가 3월 이제 59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기업의 피해 체감률은 약 89%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8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한국에게만이 적용됐던 것이 아니라 중국은 자기의 나라의 그런 국가적 안보에 위협이 미치는 사례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이 경제 보복이라는 경제 보복을 단행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일본이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자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프랑스, 영국이 달라이 라마와 면담 이후 이제 그런 경제적 보복이 진행되었고 또한 노르웨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중국 반체제 운동가로 선정을 하고 나서도 이런 경제적 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적 보복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중국은 총 4단계로 이 경제적 보복을 진행합니다. 먼저 1단계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이 심리적 불안감은 이 불매운동 등 자국의 관영 매체와 언론들을 통해서 먼저 중국이 이런 거를 하고 있다라고 먼저 언론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2단계 한국 기업이 아닌 여러 다른 나라에서 진행될 때 이런 한국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법적 절차 및 규정 준수를 하라는 강조 사항을 이제 권고를 계속 내립니다. 일종의 압박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중국이 개인이나 기업, 한국 기업 그리고 한국 기업 빼고도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런 제재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1년의 예시로 현재 이제 중국의 마인 회장이 이제 핀테크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이 중국의 그런 체제 인사들을 금융당 체제 인사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런 핀테크 상장을 중국 공산당에서 직접 막은 것이 일종의 보면 이런 압박 전략을 한국 그런 자국에게 사용했다라는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단계 이제 중앙 정부가 정부연에 등장하여 이제 공식적인 수출 수입의 제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미중 무역 단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던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19년 12월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발병을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발병을 초기에 알렸던 리원양이라는 의사를 중국에서는 감금을 하고 언론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언론 통제의 벽을 넘어 이제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자 우리가 기존에 믿고 있었던 강대국이라 생각한 유럽, 미국 등은 처참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이런 코로나와 공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자국의 이런 위기 상황을 탈피하고자 한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한국을 선택하겠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외신 기자들과의 면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중한일 3국은 가까운 모선림입니다. 그래서 뭐 발생일에 이렇게 협력을 했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보건장관 특별회의, 방역조치, 출입국 관리 등 이 코로나 협력을 긴밀히 해나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방역에 모범을 보이고 국제사회에 신심을 다했습니다. 즉 자기들 나라가 발병을 해놓고 이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거를 이겨내고 있다. 즉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배우장의 이런 외교적 발언을 통해 분석을 해보면 이제 중국은 이 코로나 발병국이라는 이미지를 타파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중국이 이 코로나19 발병 이후 초기 확산세가 어느 정도 꺾인 시점에 전 세계의 방역요금품을 이렇게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지원한 진단키트의 성능이 약 33% 정도밖에 안 됐고 마스크와 방호복음, 비닐에 못지않은 불량품들만을 수출해서 전 세계 국가들은 중국에 다시 한 번 더 뿔이 나게 됩니다. 또한 WHO 사무총장이 게브리엘 예수스 사무총장 또한 중국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국가임에도 중국의 편을 드는 등의 발언을 통해 이런 전 세계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중국의 행보와 반대로 한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찾고 있는 문화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중국이 이런 방역용품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한국의 진단 키트를 찾는 국가들이 날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19가 발병했던 지난 4월 이제 외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약 126개 국가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희망하고 그 희망 사항에는 보건 전문가, 진단키트, 방역용품 등을 좀 지원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화통화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 중국도 이런 한국에 터지는 이런 방역 위상에 자기들도 좀 편승을 해서 이런 발병국이라는 이미지를 타파하고 또한 이 자기들이 불량 방역용품을 제공했던 것을 이제 것 때문에 고립되어가는 자신들의 입지를 제고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서 이제 반중 감정을 조금 더 타파해보고자 한다는 이런 내용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는 또 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이 경제 부분에서도 왕위가 한국과 협력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게 됩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서 착안하여 경제 협력 수준을 높여야 된다. 우리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견지하고 관세 감면과 장벽 철폐, 시장 상호 개방 등을 통해 우리는 건강 의료부터 시작한 5G 등 최첨단 분야까지 협력을 강화해서 새로운 경제성 장점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일은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연내에 RCEP를 체결하여 경제 융합을 심화시켜야 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RCEP는 며칠 전 RCEP는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 RCEP의 체결은
곧 이제 그 중국 주도의 경제 중심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만 전 세계의 약 80%인가 70%의 인구가 포함된 대규모 다자주의 무역 지대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뭐 그 안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RCEP 체결은 곧 한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가 중국에게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미중 무역 분쟁에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전 이 중국이 이제 지금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시 이 중국의 화웨이를 제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웨이의 대부분의 장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화웨이 수출 규제는 중국에게 있어서 뼈아픈 이런 규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는 이 바로 한국에 연락이 옵니다. 한국 기업들의 연락 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러나 한국은 이제 크게 뭔가 시원스러운 대답을 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사례를 통해서 미중 무역 분쟁에서 중국이 그동안 한국을 때리기 하다가 자신들이 맞으니 바로 돌아온 것이 한국이기 때문에 중국에게 있어서는 한국은 어찌 보면 경제적 파트너로서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아닌가라는 것이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내부 민심 동요 차단이라고 적어놨는데 왜 내부 민심 동요 차단이라고 적어놨느냐? 이 중국의 많은 지방 정부가 2010년부터 많은 한국 기업들을 자신들의 이제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대구시 이런 데다가 이 한국의 기업들 공장들을 많이 유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계속되는 미중 무역 분쟁의 불안한 상황과 또한 이 중국이 자신들에게 맞지 않으면은 정책을 펼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드 배치처럼 이런 때리는 형국 때문에 그때 이후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동남아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부에 있는 그런 작은 섬들은 이런 한국 공장들을 통해서 많은 세수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 일례로 이제 관영 매체인 CCTV에서 이 중국의 마지막 남은 삼성 스마트폰 공장이라고 해야 되는 구이저우 공장에서 이제는 이제 인력도 철수하고 마지막 남은 이제 공장의 그런 생산량도 감축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구이저우 공장에 있었던 중국인 일자리는 많이 줄었고 그 공장을 통해서 많이 형성됐던 상권은 죽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국 기업들은 어찌 보면 중국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이들이 떠나간다는 것은 꼭 그 지방 정부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와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찌 보면은 한국 기업이 오히려 중앙 정부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민심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발언을 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결국 중국은 왜 한국과 이런 관계 개선, 협력을 계속하려 하느냐? 결국 이제 한국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중국 패싱 그리고 이런 중국이 고립되어가는 입지를 타파하고 또한 앞으로 이제 성장해가는 한국 경제에 이제 자신들도 상당히 편승해서 이제 자신들의 경제 성장 동력이 꺼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한국과 관계 개선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는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렇게 관계 개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시그널일지 안 좋은 시그널일지는 또 향후 한중 관계의 그런 결과를 다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17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